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자산이랑 부채를 모두 끝냈죠? 오늘은 자본에 대해서 다뤄보는 첫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시간이니만큼 오늘은 자본의 정의와 그 성격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내용이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다음 강의 들어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자본이란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본은요, 정의를 보자면은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자본입니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T 계정을 보면은 여기가 자산이고 여기가 부채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니까 자본은 당연히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나머지가 자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첫 시간 차대변을 기억을 해보시면은 요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누구 돈인 건지를 여기 대변에 표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변에 자산을 표기하는데 대변에 그 자산이 누구의 돈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표현해주는 항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내 돈이라는 개념도 있고 산술적으로 보자면은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자본을 가리킬 때 자기 자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 부채는 남의 돈이니까 내가 빌려온 돈이잖아요. 언젠가는 갚아야 될 남의 돈이니까 타인 자본이란 말을 쓰고 자본은 내가 갚지 않아도 돼요. 이 자산을 사기 위해서 부채로 산 것도 있고 자본으로 산 것도 있는데 부채는 갚아야 하지만 자본은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자본이다. 왜? 갚아야 되지 않으니까. 갚아야 되면 타인 자본이다. 라는 개념에서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자녀 지분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자녀 지분이란 말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기 때문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자녀 지분이란 뜻으로 자녀 지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또는 주주 지분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런 개념에서 부채를 논하자면은 부채는 채권자 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본은 주주 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채를 들고 있는 상대방은 내 입장에선 채권자잖아요. 채권자. 그렇죠.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라서 채권자라고 하고요. 이 자본을 들고 있는 사람은 주주예요. 주주. 그래서 이 자본은 주주 지분이고 부채는 채권자 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이런 용어는 없어요. 그냥 이 주주 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약간 만들어낸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자본에 대해서 그 성격은 이해를 했어요. 이 자본이라는 게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계산하면 자녀 지분이 되는 것이고 자본이라는 게 자산을 살 때 누구 돈으로 샀는지를 표기해주는 관점에서 보면은 부채는 남의 돈이고 자본은 내 돈이니까 자기 자본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자본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주입니다. 주주들이 자본을 들고 있으니까 얘게 주주 지분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자본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이 안에 구체적으로 말이야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자산 안에는 뭐가 있는지 설명을 했어요. 뭐 유형자산도 있고 재고자산도 있고 현금도 있고 이 부채 안에도 뭐가 있는지 얘기를 했어요. 뭐 매입 채무도 있고 사채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본 안에는 뭐가 있는지 거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다만 자본 안에 뭐가 있는지 알기 전에 자본의 두 가지 성격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본에는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의 요소가 공존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게 하나 있고 요런 게 하나 있어요. 얘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면은 일단 얘네가 각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본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이거를 따라오시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 산다고 쳐요. 우리나라는 우버 드라이브가 없으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우버가 없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미국에서 내가 우버 드라이버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차를 사야겠죠. 차가 있어야 우버 드라이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수중에 가진 돈이 50원 뿐이라서 은행에서 30원을 빌려가지고 60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60원이었는데 내가 가진 돈이 5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30원을 빌린 셈이에요. 요거를 T계정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일단 내 돈 50 그리고 은행에서 빌린 돈 30이 있어요. 그럼 대변 합계가 80이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돈이 80원 있었는데 60원은 자동차를 샀어요. 60원 자동차 샀으니까 현금 얼마 남았어? 20원 있습니다. 현금도 있어야 우버 드라이브를 하겠죠? 네, 뭐 점심 식사도 사 먹어야 되고 현금이 아예 없으면 장사를 못 하니까 요 정도 현금은 들고 시작을 해본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내가 장사를 했어요. 손님도 많이 태우고 연락에 1년 동안 운전을 해가지고 손익계산서가 다음과 같이 뽑혔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한 결과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매출로 1년 동안 열심히 운전을 해가지고 제가 500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원가, 기름값, 우버 드라이브로 하면 매출원가가 뭐가 있을까? 바로 기름값이 있겠죠. 460원을 소비를 했어요. 그러면은 수익 500, 여기 비용 460으로 매출 총이익은 40원 나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500원에서 460원 빼면 매출 총이익은 40원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또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자동차는 유형자산이니까 요거 감가상각 해야 되잖아요. 요렇게 끌고 내려와서 내역연수 5년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 나누기 5는 10이니까 감가상각비는 12원 인식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 판관비인 셈이죠. 판관비는 감가상각비 하나밖에 없다 라고 가정을 하고 영업이익 계산해보면 40원에서 12 빼주면 28이 됩니다.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이자 비용 이렇게 부채 30원에 대해서 끌고 내려와서 이자율은 1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못 갚더라도. 그래서 이자를 내가 10%를 줬어요. 그러니까 3원을 줬죠? 그러면은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영업이익 28원에서 3원 빼가지고 25원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요. 법인세는 2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대략 뭐 계산해 보니까 한 20% 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5분의 1인 5원을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요거 법인세 비용 납부하고 나니까 미국 국세청에 5원 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당기순이익이 20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장사 시작한 것도 이해되시고 이렇게 500원 받은 수익이 이렇게 계산해서 내려와가지고 당기순이익 20원까지 오는 과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예시죠. 과거 제가 말씀드렸던 회계순환구조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1년 뒤에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요거 자동차 60원 유형자산에서 감루 마이너스 10이 잡혀있는 건 이해가 되시죠? 네, 요거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채도 30원 그대로 있어요. 안 갚았으니까 이자만 냈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변화가 있는 건 현금이랑 자본인데요. 이 현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여기 위에 있는 걸 고스란히 계산해 주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F2를 누르면은 제가 이걸 다 산식을 넣어놨는데 먼저 시작할 때 20원으로 시작을 했죠. 요 C28이 이제 20원이에요. 20원 저 위에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D34 요거 매출 500원 더하고 매출원가 기름값 쓴 거 빼주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나간 게 아니니까 패스하고 이자 비용 3원 은행에 준 거 빼주고요. 법인세 비용 5원 국세청에 납부한 거 빼주면요, 짜잔 52원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시작한 돈 20원에다가 요거 더하고 요거 빼주고 요거 빼주고 요거 빼주면은 52원이 돼요. 느낌 오시죠? 더하고 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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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52원이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 60원 마이너스 12 요건 이해되시니까 52, 60 마이너스 12 하면은 차변합계는 100원이 됩니다. 100원. 100원이 되니까 자본이 뭐라고 했어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다. 100원에서 30원 빼면은 자본은 70원이 됩니다. 요 70원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가, 첫 번째 납입자본 50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장사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내 돈 50원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20원은 이익잉여금 20원이 있어요. 요게 뭐냐? 요겁니다. 당기순이익. 요 50원은 내가 처음에 장사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내 자본, 그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납입 자본이라고 하고요. 쉽게 말하자면은 처음에 그냥 가지고 있던 내 돈이라고 보면 되고, 요 이익 잉여금은 요 당기순이익 돈 번 거 있잖아요. 내가 1년 동안 돈 벌어서 남긴 당기순이익을 요렇게 해서 이익 잉여금으로 자본에 넣어줍니다.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 자본에는요, 두 가지 성격의 금액이 합쳐져 있어요. 첫 번째는 납입자본, 내가 장사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나의 돈, 납입자본이라, 두 번째로 장사를 해서 번 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돈이고 이게 번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제가 뭐 자본의 두 가지 성격이다 해가지고 뭐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요, 납입자본,
내가 장사를 하려고 미천으로 밀어넣은 나의 가지고 있던 돈이랑, 두 번째는 내가 장사를 해서 번 돈, 즉 이익잉여금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뭐 저렇게 두 가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짜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얘기가 복잡해지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납입 자본이라고 했던 게 여기 있고 이익잉여금은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납입 자본도 아니고 이익잉여금도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타 자본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납입 자본도 아닌 것이, 이익잉여금도 아닌 것이 기타 자본 구성 요소라고 존재한다 라고 봤을 때, 사실 얘네 거래 성격을 보면요, 크게 보면 이렇게 자본거래나 손익거래 두 가지예요.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위로는 자본거래고 여기 아래는 손익거래인데, 자본거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납입자본이고 손익거래에서 대표적인 게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얘네가 거의 같은 말인데 이 가운데 기타 자본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크게 보면은 자본거래, 손익거래라고 보면 되고, 자본거래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회사의 현재 주주이거나 잠재적인 주주인 거래를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전부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냥 회계 올리니까, 또 이게 뭐 학술적인 연구하는 게 아니라 뭐 실무하거나 대학생분들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강의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만 정의를 할게요. 실제로 교과서를 펴보시면은 이거보단 좀 더 복잡하게 써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간단하게만 보자면은, 자본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회사의 현재 주주, 아까 우버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1인 기업이잖아요. 주주가 나밖에 없어. 현재 주주는 바로 나야, 나. 아까 우버 드라이브 그 예시에서는요, 주주가 나 혼자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넣은 돈 50원이 자본거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업체에다가 50원을 넣어준 거래 상대방이 바로 나니까 나 자본거래다 라고 보면 되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가 여러 명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주가 굉장히 여러 명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한 사람이라 할 수 없으니까 거래 상대방이 회사의 현재 주주이거나 혹은 잠재적인 주주와 거래한 거를 전부 다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반면에 손익거래는 자본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래라고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돈 번 거, 장사해서 돈을 벌거나 뭐 비용을 쓰거나 수익이 생기거나 하는 거를 다 손익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손익거래는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기타 잡다한 게 다 있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장사를 해서 돈을 쓴 것도 손익거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래 성격만 보자면은 자본거래랑 손익거래가 있는데, 자본거래는 납입자본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겠고, 손익거래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 가운데 기타 자본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본 강의 시작할 때 IFRS를 기준으로 삼아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모든 회계 원리 강의가 다 그렇듯이 여기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IFRS는 이 자본을요, 이렇게 세 가지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납입 자본은 요 안에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본금이랑 자본잉여금이 있고, 기타 자본 구성 요소는 그 안에 자본 조정이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어요. 그 이익잉여금은 그냥 이익잉여금이고, 그래서 보통 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이제 보통 뭐 비상장 회사나 이런 데 쓰이는 회계 기준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요. 요 IFRS는 저기 뭐 영국에 계신 분들이 만든 건데, 그래서 영국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3개로 구분을 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5개로 구분을 해요. 왜냐? 이게 저 자본과 관련해서는요, 우리나라 이제 상법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회사가 회계 처리할 때 IFRS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은 또 동시에 상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IFRS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나라 상법에 근거해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상법에서는 저런 막 자본이 어쩌고 막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총 5가지로 전통적으로 자본을 분류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자본은 총 5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마 이 표를 보시면, 이 장표를 보면 갑자기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아마 이거 설명을 해드려도 오늘 이해가 안 되실 확률이 꽤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은 반드시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 오늘 강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자본금이란 게 뭐냐? 자본금은 이게 상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주주가 납입한 자본 중에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으로 계상한 부분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IFRS에서는 자본금이든 자본잉여금이든 둘 다 그냥 합쳐가지고 뭉뚱그려서 납입자본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그 중에서도 자본금은 이렇게 계상을 하라고 정해놨어요. 그게 뭐야? 주식의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한 주식의 총수예요. 예를 들어 주식이 액면금액이 500원이고 발행을 총 100개 했으면은 500원 곱하기 100개 해서 50만원이 자본금이라고 하면 됩니다. 느낌 오시죠? 액면금액이 뭡니까? 이게 주식이요, 가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되는 가격이고, 두 번째는 액면가액이에요.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래되는 가격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한 5만 얼마 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식이 엄청 비쌌다가 이제 뭐 액면불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어요. 요 얘기가 뭔 얘기인지는 자본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자본이 뭔지 모르면은 그 뉴스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액면분할 하고 나서는 요즘엔 한 5만 얼마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가액은 500원입니다. 500원. 즉 500원짜리 액면가 주식을 지금 5만 원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식에는 두 가지 가격이 있고요. 자본금은 그 중에서 500원 곱하기 삼성전자의 총 뭐 발행 주식 수를 곱하면 됩니다. 몇 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500원에다 곱하면 돼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표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그 액면 금액, 즉 삼성전자라면 500원, 500원에다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곱하면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 상법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상법 제 451조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 이제 이 표현입니다.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을 산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의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한 주식의 총수, 요게 바로 요거라고 보면 돼요. 다만 액면가액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주식은 액면 금액을 0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 쫙 써있는데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 2항은 뭐 회계원리 수준에서는 보지 마시고요. 여기 1항만 보시면 돼요. 1항 되게 단순하잖아요.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럼 요걸 싹 지우면 돼요. 요걸 없는 규정으로 치고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자본금을 주식의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한 주식의 총수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낌 오시죠? 자, 그럼 다음 이제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뭐냐? 그러니까 납입 자본을 구성하는 게 요렇게가 납입 자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본잉여금인데, 얘는 증자나 감자 등, 요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제끼세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거 오타가 있네. 요거를 이렇게 제끼고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해가지고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일단 증자나 감자가 뭔지도 모르겠어. 주주와의 거래 오늘 처음 들었는데 거기서 발생해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완전 외계어잖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은 납입 자본 중에서 자본금이 아닌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 처음 보시면 굉장히 낯설 텐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받아들이세요. 다음번 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요 100개를 내가 발행을 했는데 얼마에 발행했냐면은 800원에 발행했어. 800원. 자, 그러면은 여기 800원이라는 가격이 있고 500원이라는 가격이 있는데,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거래 가격인 거고요. 요게 액면가액인 거예요. 500원의 액면가액인 주식이 800원에 거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100개를 내가 발행했는데 800원에 발행하였다. 이 경우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납입자본 전체를 구하면은 800원에다가 100개를 곱하면은 납입자본 전체는요 80만원입니다. 그렇죠? 800원 곱하기 100개 해가지고 돈은 얼마가 납입됐냐면은 전체 80만원이 회사에 돈이 들어왔어요. 납입자본으로 돈이 들어왔어.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될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은행에서 빌려왔으면 부채라서 80만원 빌려와서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주식으로 들어온 돈은 나중에 갚지 않아도 돼요. 회사가 영원히 자기 돈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돈이 80만원이 들어왔어. 왜? 주식 하나당 800원씩 총 100개가 들어왔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자본금이 얼마냐면은, 자본금은 여기 위에 상법에서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500원 곱하기 100개입니다. 그럼 얼마요? 50만원이죠? 그렇죠. 이거는 5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어떻게 돼, 그러면? 800원에서 500원 빼면 300원 남잖아요. 그럼 개당 300원씩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 발생한 거예요. 300원씩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느낌 오시죠?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냐?
뭐 얼마겠어요? 300원 곱하기 100개 하니까 30만 원이겠죠.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100개를 발행했는데 80원에 발행했어. 그런데 그 중에서 자본금은 액면가액만큼 500원 곱하기 100개에서 50만 원이고 자본 잉여금은 나머지 80만 원에서 50만 원 뺀 건데 유식하게 쓰자면은 800원 빼기 500원에서 300원 곱하기 100개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본 잉여금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자본 조정은 뭐냐? 오늘은 요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강의에서 뭐 자본 거래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의만 보자면은 자본 거래에는 해당이 되는데 납입 자본이 아니거나 자본금도 자본 잉여금도 아닌 항목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자본 거래긴 자본 거래인데 납입 자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본금도 자본 잉여금도 아니겠죠. 얘네 두 개가 납입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납입 자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완전 자본 조정은 완전 그냥 찌꺼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손익거래가 아닌데 납입 자본이 아닌 애가 이제 자본 조정입니다. 뭔 소리냐면은 여기 위에 표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자본 조정이라는 놈은 일단 이 밑에 있는 손익거래는 아니고 위에 있으니까 자본거래는 자본거래인데 납입 자본이 아닌 애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찌꺼기로 남아있는 게 자본 조정이다. 그 안에 뭐가 있나요, 회계사님? 그거는 다음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여기서 많이 멘붕을 해요, 사람들이. 자, 다음 마지막 손익거래. 자본거래 봤으니까 손익거래 봐야겠죠? 이 손익거래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익히셔야 될 개념이 바로 포괄손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포괄손익이 상당히 좀 처음에 낯선 개념인데 뭐냐면요. 사실 이게 손익거래랑 거의 동의어인데 자본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렇겠죠? 그리고 실제로 회사 운영하다 보면 자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겠죠 뭐.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돈을 벌면 올라가겠고 비용이 발생하고 손해를 보면 내려가겠고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막 자본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렇게 자본이 변동될 때 자본의 금액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그 중에서 자본거래가 아닌 걸 다 포괄손익이라고 해요. 자본거래라는 거는 회사가 영업을 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자본거래는 본질적으로 아까 봤잖아요. 주주가 갑자기 돈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회사가 내가 뭐 신제품을 개발해야 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거라면은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품 개발하면 되는데 도저히 내가 제품만 개발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돈을 못 모으겠는 거예요.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죠. 아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일단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투자를 하세요. 저한테 자본을 출자를 해주시면은 제 주식을 사주시면은 제가 그 돈으로 열심히 돈을 벌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공고를 해서 주주들을 불러 모아서 돈을 이제 받습니다. 그 돈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거라 주주를 새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돈을 받는 거랑 완전 성격이 다르잖아요. 주주들한테 돈을 새로 받는 게 뭐야? 그게 바로 자본거래예요. 가끔 뭐 여러분들 뉴스 보다 보면 뭐 신주 발행한다, 어디서 뭐 공모를 한다, 뭐 사모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주주를 새로 모집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사에 들어온 돈, 갚아도 되지 않을 돈, 그런 돈이 들어오는 과정을 자본거래라고 해요. 되게 낯설죠? 아무튼 그런 걸 자본거래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막 어디 가서 돈 빌려오고 그거 가지고 뭐 물건 만들어서 팔고 직원들 월급 주고 막 이런 온갖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손익거래이고 그렇게 해서 자본이 변동되는 게 포괄손익이에요. 약간 개념이 되게 추상적인데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하나씩 설명하면은 예시가 뭐 수천 개 수백 개를 들어도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자본거래는 주주랑 혹은 미래의 주주랑 거래하는 게 자본거래인데 그거 빼고 막 장사해서 돈 벌고 직원들 월급 주고 은행한테 빌린 거 갚고 뭐 이자 내고 하여튼 뭐 이런 온갖 것들 나라에다가 세금 내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게 바로 손익거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낌 오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손익거래에 의해서 자본이 변동되는 모든 것을 올라가면은 포괄 이익이겠고 내려가면 포괄 손실이라서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전부 합쳐서 말해서 포괄 손익이라고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포괄손익은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단기 순이익이랑 기타 포괄손익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단기 순손익은 포괄손익 중에서 실현된 거라고 보면 되고 기타 포괄손익은 포괄손익 중에서 미실현된 거
말을 합니다. 아, 회계사님, 실현이랑 미실현은 또 뭐예요? 일단 실현됐다고 하는 건요, 지금 확실해진 거고, 미실현됐다고 한 거는 확실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자본이 올라가긴 올라갔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아직 확실하진 않은 게 미실현됐다고 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나요? 실현됐다,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중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인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현됐다,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주식을 10,000원 주고 샀어요. 10,000원 주고 샀는데 그게 30,0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아직 실현이 안 됐잖아요. 그냥 그게 가격이 30,000원이 된 것 뿐이지 아직 내가 돈을 20,000원 벌긴 벌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잖아요. 내가 그걸 30,000원에 팔았을 때야 비로소 실현이 되겠죠. 내가 오늘은 그게 30,000원이라고 해가지고 발을 뻗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폭락을 해가지고 20,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10,000원밖에 못 번 거죠. 이제는 어제까지 30,000원일 때는 내가 20,000원 번 거였는데 10,000원 주고 산 게 30,000원 됐으니까 20,000원 번 건데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보니까 아침에 장이 열리자마자 폭락을 해가지고 20,000원이 됐어요. 그럼 난 10,000원밖에 못 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미실현된 거는 돈이 벌긴 벌었어. 10,000원짜리 산 게 30,000원 된 건 확실하니까. 근데 이게 당장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 줄 알아? 내일 아침에 40,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00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0,000원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10,000원도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20,000원 번 건 맞지만 아직 미실현됐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실현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실현된 거는 내가 그걸 실제로 팔면은 결정 나는 거죠. 20,000원 번 걸로 결정이 딱 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실현됐다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제 살고 계신 주택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뭐 한 10억을 주고 어디 뭐 저기 아파트 하나 샀어요. 근데 작년에 주택 시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10억을 주고 산 게 15억이 된 거예요. 기분은 좋죠. 야, 내가 5억을 벌다니 너무 행복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야? 그게 거래되는 가격 시세가 15만원, 15억이 됐다고 해서 내가 돈을 아직 5억을 번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내가 돈을 5억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집을 팔아야지. 그래야 5억을 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럼 5억을 실현시켜야겠다라고 해서 15억의 집을 내놨어. 내놨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부동산 뭐 규제 발표돼가지고 대출이 막힌 거야. 그래서 15억을 넘어가면 하나도 안 나오죠? 그 주택담보대출이. 그래가지고 거래가 안 돼. 그럴 수도 있겠죠.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오면 이제 15억짜리 집을 사갈 텐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대출이 막히면 집을 못 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실현시키기 어렵겠죠. 그러면 이게 실현이 안 되네. 나는 15억에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린다. 그러면 돈이 내가 만약에 급하거나 불안해.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어떡하지? 지금 시세가 15억인데 나중에 더 폭락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빨리 이걸 실현시키고 싶다 막 이렇게 불안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14억 정도에 싸게 내놓겠죠? 그럼 누군가 사가겠죠. 14억에 거래가 됩니다. 그럼 그 순간 실현된 거예요. 얼마에? 14억에. 실현된 이익은 4억. 이익이 난 거고요. 그런 식으로 아까 미실현됐을 때는 15억이 시세일 때는 5억 원이 미실현됐는데 이게 14억에 파는 순간 4억 원으로 실현이 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실현된 거랑 미실현된 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다시 보면은 그렇게 포괄손익 중에서 미실현된 거를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데 요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손익은 대부분 단기 순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포괄손익이 단기 순손익이 있고 기타 포괄손익 두 가지가 있는데 단기 순손익은 포괄손익 중에서 실현된 거가 이제 단기 순손익이고 기타 포괄손익은 포괄손익 중에서 미실현된 게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나 혹은 결손금 플러스 금액이면은 이익 잉여금이고요. 혹시라도 마이너스 금액이면 결손금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실현된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하고 다른 자본 항목에서 이입되는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와 진짜 어렵게 써져 있는데 이게 제가 쓴 게 아니거든요.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냥 단기 순손익이에요. 단기 순손익이 어떤 누계가 이익 잉여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 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 그리고 그에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 전입 및 자본 조정의 항목의 상각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단기 순손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지금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뇌가 마비됩니다. 다음 기타 포괄손익 누계.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름들은 모르겠어. 당연히 요거죠. 요거 기타 포괄손익.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구성된다. 그런 게 뭐가 있나요? 그건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이익 잉여금은 단기 순손익이 모여있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 포괄손익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좀 마무리가 찝찝하죠? 그런데 이제 저거를 하나씩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의 강의에서 하면은 뇌가 마비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게 있다라고 개요를 보여드리기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구조를 짜놓고 들어가면은 세부적인 것들 얘기를 할 때 뭐 기타 포괄 손익이 뭐가 있는지 자본 조정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제서는 이게 전체 자본에서 이런 항목에 해당되는 놈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 강론에 바로바로 들어가면 다 너무 낯선 개념들이라서 완전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신다고 너무 낙담하지 않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시면 안 돼요. 그냥 웃으면서 듣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뭐 이해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자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놓은 돈, 납입자본이랑 내가 번 돈,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자본거래랑 손익거래라고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아서 납입자본도 아니고 이익잉여금도 아닌 애가 존재해요. 그 가운데 이제 회색 분자가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뭐 자본조정이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걔네 그런 이상한 놈들이 존재해가지고 좀 얘기가 꼬이는데 어쨌든 간에 크게 보면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가 존재한다는 점, 그거를 이제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점. IFRS는 3가지로만 구분하고 있지만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총 5가지로 구분하고요. 그게 이제 실제 실무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도 그 5가지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 여기서 진짜 마치도록 하고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